약간 순서가 좀 바뀌어서 우리가 전 시간에는 이제 단일어와 복합어 가운데 합성어를 중심으로 배웠죠? 이번 시간에 이제 파생어 중심으로 약간 교재상에 있어서는 순서가 좀 바뀌었죠, 그러죠? 내 머릿속에 갖고 있는 오히려 뭘 설명하기 좀 더 좋았어? 합성어를 좀 설명하기 더 좋기 때문에 좀 쉽기 때문에 합성어를 먼저 설명했는데 여러분들 교재상으로는 파생어가 나와 있어요, 그렇죠? 자, 파생어에 대해서 봅시다. 파생어. 파생어라는 것은 원래 단어로부터 갈라져 나왔다라는 거야. 자, 원래 단어로부터 뭐에서 나왔다 같이 갈라져 나왔다. 그걸 뭐라고 한다? 파생어라고 얘기한다라고 할 수 있죠. 그럼 이 파생어는 뭐가 같을 수 있겠어? 본래의 단어와 어원이 같을 수 있겠지. 먹다와 먹이다가 있지. 먹이다는 먹다에서 나온 말이야. 그러면 이 먹이는 어디서 나온 말이야? 먹이에서 나온 말이지. 어원을 먹여두고 있는 거지. 영어 시간에 그런 것들 많이 배우잖아. 그래. 그렇지? 같은 뿌리를 두고 있는 어휘들에 대해서 쪽쪽쪽쪽쪽쪽 공부할 때 있어 없어요? 있지? 영어 공부할 때 그런 방법을 통해서 공부하면 상당히 재밌고 많은 어휘들을 암기할 수 있잖아. 외울 수 있고 뭐 그런 점에서 거기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파생어는 뭐냐? 파생어는 어떤 것을 파생어라고 하냐? 어근에다 뭐가 결합된 말? 접사가 결합된 말. 이때 접사는 어떤 접사를 말한다? 다 같이? 그렇지. 파생접사를 말한다. 자, 설명의 용이성을 위해서 내가 굴절접사란 말, 학교 문법에서는 쓰지 않는 굴절접사란 말을 쓴 거야. 굴절접사는 보통 어미를 말한다고. 알겠죠? 그렇게 생각해 두면 쉽습니다. 자, 이 접사는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 접사는 두 가지로 나눈다. 앞서도 얘기했지만 어미나 접사가 있을 거 아니야, 그렇지? 그럴 때 어미는 단어에 파생적 기능이 있다, 없다. 어미는 파생적 기능이 있다, 없다. 단어에 파생적 기능이 없어. 접사도 파생적 기능이 있는 거야. 됐습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자, 그러면 아까도 설명했던 거 다시 한번 또 반복해서 여러분들에게 주의 환기적 차원에서 설명합니다. 먹다가 했어. 먹다가 했을 때 먹어가 있어. 자, 먹다가 있고 뭐가 있다? 뭐가 있지? 그럼 이 먹다와 먹어는 각각 별개의 단어다. OX. 이때 먹다나 먹어는 각각 사전에 표제어로서 등재되어 있다. OX. X. 뭐만 올라가 있어? 먹다만 올라가 있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두 개의 단어가 아니, 별개의 단어가 아니라는 거야. 자, 그런데 다음과 같이 먹다에 대해서 뭐가 있을 수 있다. 시작. 먹이다가 있을 수 있다. 됐습니까? 자, 먹다에 대해서 뭐가 있을 수 있다? 먹이다가 있을 수 있다. 그러면 이때 먹이다는 사전에 먹다와 먹이다는 별개의 단어로 등재되어 있다, 안 되어 있다? 있다! 먹다도 있고 먹이다도 있어. 그러면 이 먹이다는 어디서 나온 말? 먹다에서 파생된 말이야. 갈라져 나온 말. 이때 그렇게 단어를 갖다 갈라져 나오도록 그런 만드는 것을 우리 접사라고 해. 알겠지? 이때 이를 접사라고 하죠. 무슨 접사? 그래서 이름하여 파생접사.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보통 학교 문법에서 접사라고 얘기한다면 뭘 말한다? 파생접사를 말한다. 이렇게 알고 있으면 쉬워집니다. 자, 이 접사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자, 접사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뭐냐 하면 하나는 위치에 따라서 그 다음에 품사 바뀜 여부에 따라서 이렇게 해서 위치에 따라서 품사 바뀜 여부에 따라서 나눌 수 있다. 자, 위치에 따라서는 뭐냐? 약속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접사라고 보자. 뭘로 부르죠? 접사. 자, 접사. 근데 어디에 있냐? 접사가 어근 앞에 있어. 이렇게 어근 앞에 있는 접사를 무슨 접사라고 한다? 접두사라고 그래. 자, 어근 앞에 있다. 뭐다? 시작. 접두사. 이해됐습니까? 그 내용을 생각해 보겠다. 그 다음에 어근 뒤에 요게 있지. 이걸 뭐라고 그래 놨지?
뒤에 붙었지? 이것을 뭐라고 한다 했지? 접미사라고 한다. 따라서 어근 뒤에 붙는다. 접미사. 어근 앞에 있다. 다 같이 접두사. 이때 두가 머리 두자. 미자가 꼬리 미자. 그래서 접두사, 접미사. 이 개념 알겠죠? 자, 그러면서 하나 되게 기억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 볼까? 알겠죠? 우리는 사과는 사과인데 풋사과. 그러면 사전에 사과도 있겠고 풋사과도 있겠지. 풋은 딱 볼 때 의미가 드러난다나. 뭐 풋 해가지고 무슨 풋을 의미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 거래. 그죠? 뭐 그렇다고 해서 풀? 뭐 이것도 아닌 것 같고 어떤 대상이 막연하죠. 의미가 확연하게 드러나지 않지. 그렇다고 풋을 또 독립적으로 쓸 수도 없지. 그런 것을 접사라고 한다고. 근데 접사는 접사인데 앞에 붙었지? 접두사. 됐나요? 근데 이때 뒤에 오는 것이 사과가 품사가 뭐지? 명사지. 그래서 우리 국어에서 명사를 주로 수식하는 말이 관형사라고 해. 근데 이것은 관형사는 아닌데 맞지? 관형사처럼 명사 앞에 왔지. 그래서 그 명사를 꾸며주는 역할을 하지. 이런 접사를 특별히 관형사성 접두사. 시작. 관형사성 접두사라고 한다. 이 성이 붙으면 그와 관형사는 아닌데 관형사와 같은 성질을 담고 있는 것이다 라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뭐라고 한다. 시작. 관형사성 접두사라는 말 이해될 수 있죠? 그렇게 정의하면 되겠다. 자, 하나 더 볼까요? 또 있습니다. 다음 같은 생각할 수 있죠. 시가 있어요. 그 다음에 뻘거타가 있습니다. 시가 뻘거타. 자, 뻘거타 할 때 이미 드러나죠. 그런데 시 독립적으로 쓸 수 없죠. 의미 드러나 안 드러나? 안 드러나지. 시가 뭐야? 뻘거타에 붙으니까 그때서 좀 아주 빨간 것을 시뻘거타 할 수 있다. 이때서 의미가 드러나죠. 그런 거래요. 그럼 이것들은 뻘거타를 강조할 때 쓰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왜 포르타가 오면 시포르타 하면 또 포르타에 강조된 말이죠. 그러므로 시의 그 자체는 실질적 의미가 없다는 얘기지. 이걸 접사는 접사인데 우리 국어에서 주로 용언을 꾸며주는 것이 있어요. 용언을 꾸며주는 역할을 하는 것을 주로 부사라고 그래. 뭐라고 한다? 부사. 그럼 이거는 용언이지. 근데 마치 부사처럼 용언 앞에 와서 그 말을 꾸며주고 있지. 이런 시 같은 것을 우리 뭐라고 하냐? 부사성 접두사. 무슨 접두사? 부사성 접두사. 부사성 접두사는 말은 부사는 아닌데 부사와 같은 성질을 갖고 있는 접두사. 됐나요? 따라서 접두사는 몇 가지가 있다? 두 가지가 있어. 마치 관형사는 아닌데 관형사처럼 명사를 꾸며주는 역할을 하는 것을 관형사성 접두사. 됐습니까? 자, 다음에 용언을 꾸며줘. 부사는 아닌데 마치 용언을 꾸며주는 역할을 하는 접두사를 부사성 접두사. 접두사는 몇 가지가 있다? 두 가지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 접미사. 이런 경우 있겠죠? 한번 볼까? 7번 주목해볼까요? 먹다가 있지? 먹다에 대해서 뭐가 있다? 먹였다가 이했다가 다가 만나서. 그렇죠? 자, 이때 이것이 먹다에서 먹이다가 나왔지? 접사는 접사. 단어를 파생시켰죠. 근데 이때 먹은 어근이고 이가 뒤에 나왔지? 어근을 중심으로 뒤에 나오면 뭐가 된다? 접미사가 되는 거죠. 그렇죠? 접미사. 또 하나 있습니다. 하나 해볼까? 이런 경우. 자, 학생이라는 단어가 있어. 학생. 자,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 지금은 배우는 사람으로서 살고 있죠. 저도 우리 학원에서는 배우는 사람이니까 여러분들 뭐라고 불러? 학생이라고 부르지. 그러면 학생이라는 말은 품사가 뭐야? 명사지.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 저도 수험생으로서 학원에 오면 학생으로서 살아야지. 그렇게 학생으로서 살아가는 것, 학생으로서의 의무를 다하는 것, 그럴 때 우리는 뭐라고 표현한다? 참 너는 학생답다 그러지. 그래요. 그렇다면 학생답다. 너는 학생답다. 너를 설명해주고 있지. 뭘로? 학생답다고. 그럼 이때 학생이라는 명사가 답다란 말에 붙어서 뭘로? 그 사람의 성질을 나타내는 말로 바뀌었지. 이걸 형용사가 됐지. 뭐가 됐다? 형용사. 그러면 이때는 단어가 바뀌었어 안 바뀌었어? 단어가 바뀌었어 안 바뀌었어? 바뀌었지. 단어가 바뀌었다. 학생이라는 명사가 형용사로 바뀌었지.
이렇게 품사를 바뀌게 하는 접사. 그 중에서도 뭐야? 끝에 왔어? 뒤에 앞에 왔어? 끝에 왔지? 말에 뒤에 왔잖아. 이것을 무슨 전미사라고 하냐면 지배적 전미사. 시작. 지배적. 그래서 품사를 갖다가 바뀌는 전미사를 지배적 전미사라고 해요. 품사를 바뀐다. 지배적 전미사. 알겠죠? 자, 그럼 이거 봐봐. 먹다에 대해서 먹이다 있지? 자, 칠판 좀 보게봐. 먹다는 품사가 뭐지? 먹다의 품사는 뭘까? 행위를 나타내잖아. 움직임, 동작, 동사지. 근데 먹이다는? 먹이다, 품사 바뀌었어, 안 바뀌었어? 자, 먹다도 뭐다, 시작? 동사. 먹이다도 뭐다, 시작? 동사. 그러면 어때? 품사 바뀌었어, 안 바뀌었어? 바뀌지 않고 다만 먹게 하다는 사동적 의미만 추가됐어. 이렇게 품사는 바뀌게 하지 않고 의미만 추가하거나 한정하는 접사를 한정적 접사. 시작. 이런 것들을 한정적 접사라고 해요. 한정적 접사. 한정적 접사인데 어근을 중심으로 뒤에 나왔다. 그럼 뭐라고 그래? 한정적 전미사. 됐나요? 자, 그래서 이와 같은 품사 바뀜의 여부를 가지고는 우리는 뭐라고 할 수 있다? 품사를 갖다가 바뀐다. 품사 전환시킨다. 품사를 전환시키는 것을 지배적 전미사. 시작. 아니, 품사를 전환시키는 지배적 접사. 뜻만 한정한다. 뜻만 한정하거나 추가적 성질을 갖는다. 뭐에다 같이 이것을 한정적 접사. 한정적 접사라고 얘기한다. 자, 이렇게 해서 지배적 접사가 있고 뭐가 있다 같이? 한정적 접사가 있다는 거에 기본적으로 기억할 수 있겠죠. 그렇다면 여러분들 질문 던져볼게. 위치에 따라서는 접두사와 뭐로 나눌 수 있다? 전미사로 나누는 것. 따라서 어근을 중심으로 앞에 붙어 있으면 접두사, 어근을 중심으로 뒤에 붙어 있으면 전미사 이렇게 되겠죠. 품사 전환에 따라서는 품사를 바뀌게 한다? 지배적 접사. 품사를 바뀌게 하지 않는다? 한정적 접사. 그러죠? 그렇다면 여기 접두사 봐봐. 풋사과나 시뻘겋다 할 때 이거는 사과도 명사고 풋사과도 명사지. 뻘겋다는 형용사. 형용사로서 시뻘겋다라고 해도 형용사야. 따라서 대부분 접두사는 품사를 바뀌게 하지 않고 의미만 추가하는 성질만 갖고 있어. 그래서 우리 국어에서 접두사는 지배적 접두사는 없다. 학교문법에서는 지배적 접두사는 없다고 전제합니다. 알겠습니까? 일부 단어 가운데 한두 개 정도 품사를 바뀌게 하는 접두사가 있다고 학자들이 밝혀냈긴 했지만 일반적으로 학교문법에서는 접두사는 대체적으로 뜻만 한정하는 지배적인 것이 없고 한정적인 것만 있다 해서 한정적 접두사만 있다고 전제한다. 알겠어요? 머릿속에 넣어줘. 우리 국어에서 품사를 전환시키는 접사인 지배적 접사는 주로 어디에 나타난다? 전미사에 나타나고 접두사에는 나타나지 않는다. 알겠죠? 그렇게 많이 바꾸면 안 돼. 우리 국어에서 품사를 전환시키는 또는 바뀌게 하는 접사는 주로 접두사에 주로 발전되어 있다. OX? X. 접두사에 발전된 것이 아니라 어디에? 전미사에 발전되어 있다. 이렇게 정리를 좀 해둘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것들이 시험 문제 출제에 될 수 있는 여부가 아니겠는가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까지 이해됐습니까? 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 문제 해볼까? 그러죠? 품사 바뀌게 하는 접사, 주로 이것을 지배적 전미사라고 해요. 뭐라고 나왔지? 품사를 바뀌게 하는 전미사. 자, 지배적 접사 가운데 주로 전미사에 나타나니까 지배적 전미사라고 그냥 명명한 거야. 우리 지배적 전미사는 크게 몇 가지가 있냐면 5가지가 있다. 몇 가지? 5가지. 기억해둬요. 5가지는 명, 부, 관, 동형. 명부관, 동형. 명사와 전미사, 부사와 전미사, 관형사와 전미사, 동사와 전미사, 형용사와 전미사. 따라서 이와 같이 지배적 전미사는 그럼 몇 가지가 있다 같이? 5가지가 있다. 첫 번째 시작. 명사와 전미사, 부사와 전미사, 관형사와 전미사, 동사와 전미사, 형용사와 전미사. 몇 가지? 5가지. 그래서 외울 때 어떻게 외워요? 명부관, 동형. 알겠지? 우리 교재도 다 있습니다. 자, 이거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줄게. 자, 시험 문제 잘 나옵니다. 지배적 전미사.
지배적 전미사가 뭐라고요? 다시 한번 방송을 듣는 우리 학생들도 함께 입을 모아서 품사를 전환시키는 전미사. 됐죠? 그래서 지배적 전미사. 여기는 몇 가지가 있다고요? 5가지가 있다. 그래서 5가지가 뭐다? 명, 부, 관, 동, 형이 있다. 그래서 명사와 전미사, 부사와 전미사, 관형사와 전미사, 동사와 전미사, 형용사와 전미사. 자, 이렇게 해서 크게 지배적 접사는 몇 가지가 있다는 점 나왔지? 5가지가 있다. 첫 번째 명사와 전미사, 부사와 전미사, 관형사와 전미사, 동사와 전미사, 형용사와 전미사가 있다. 명사와 전미사로서 대표적으로 쓸 수 있는 말 뭐가 있어? 대표적인 게 미, 기, 이, 에, 개, 보, 미음기, 애기. 물론 이 밖에도 있지만 일단 기억해둬. 자, 일단 써놔. 부사와 전미사 대표인 것이 뭐다? 이, 히, 로, 코, 네. 이히, 로코네. 뭐가 있다 났지? 이히, 로코네가 있다. 이렇게 정리해두면 될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그거 잘 놔둬. 여러분들 갖고 있는 문제는 92페이지. 92페이지 보면 그런 것들이 좀 더 정리되어 있어. 거기 니은 보면 본래 품사를 바꾸는 통사적 접사 붙은 파상이 있어 없어? 있지? 92페이지. 거기에 일부 예가 들어있습니다. 그 다음에 관형사와 전미사. 관형사와 전미사 가장 대표적인 게 뭐가 있냐면 적까지까지 있어요. 적까지. 동사와 전미사로서 가장 대표적인 게 뭐가 있냐면 하다와 이다가 있습니다. 하다와 이다. 형용사와 전미사로서 가장 대표적인 게 뭐가 있다? 자, 최근에 시험이 나왔죠. 이걸 알면 쉽게 풀 수 있는 문제가 나왔었지. 하다. 그 다음에 높다. 스럽다. 답다. 이런 것들이 가장 대표적인 형용사와 전미사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자, 대표적으로 하나 예를 들면 이거죠. 하나 예를 들어서 슬픔이 있었잖아. 네, 슬픔. 암. 어떻게 돼요? 이런 게 올 때 각각 미음이나 음을 통해서 명사 만들 수 있죠. 그렇잖아. 슬픔, 암. 미음 들어가 있잖아. 미음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또 있어. 뭐가 있을 게 나왔지? 하나 더 한다면 보기를 들어 설명하실 때 기 들어갈 수 있죠. 이런 것들. 얘도 들어갈 수 있잖아. 얘 하면 뭐가 생각나? 막다란 말에 뭘 넣으면? 애를 넣게 되면. 그렇죠? 막다란 말에 애를 넣으면 앞에 받침이 들어 넘어가서 뭐가 되지? 막개가 되지. 그래서 막다라는 용어를 결국 애라는 명사와 전멸사를 통해서 명사로 파생됐지. 그냥 그래요? 그러죠? 이때 기억할 수 있잖아. 슬픔은 슬프다에서, 암은 알다에서 나왔지. 보기는 보다에서 각각 형용사나 동사에서 명사로 바뀌었지. 품사를 바뀌게 하는 접사를 무슨 접사? 지배적 접사. 이렇게 기억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해할 수 있죠? 자, 개가 있습니다. 개, 덮다가 있어. 덮다에 뭘 넣으면서? 개 하면서 덮게. 덮다 품사 뭐지? 덮는다. 동사지. 덮게 함으로써 명사로 바뀌잖아. 명사. 그러니까 결국 지배적 접사화는 되겠지. 덮다는 동사지만 덮게는 명사잖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하나 더 해볼까? 먹다에 대해서 먹보하면 먹다라는 동사를 보를 씀으로써 뭐 했어? 명사로 판단시켰지. 이런 식으로 품사를 전환시키는 접사를 무슨 접사라고 한다? 지배적 접사라고 한다. 이 정도는 가볍게 설명할 수 있어야겠죠. 자, 이거 외에도 이제 이거 지워도 되겠죠? 자, 이로코네가 가장 대표적인 부사와 전미사지. 여러분 다 알다시피 깨끗하다라는 용언의 어간, 깨끗을 이를 씀으로써 부사로 만들어줬죠. 깨끗이. 정확하다는 정확이라는 명사에다 히를 씀으로써 부사와 전미사 히를 씀으로써 정확히 부사로 만들어줬지. 그래요. 정확히. 자, 또 있습니다. 뭐 할까? 새 책을 샀다. 새 옷을 샀다. 새 관형사를 부사와 전미사 로를 써서 새로 만들었다. 부사로 만들어줬지. 따라서 새는 관형사지만 새로 하면 부사가 되는 거야. 자, 또 있습니다. 뭐 할까 나왔지? 결코. 결코 나는 가지 않았다 할 때 코를 씀으로써 결에 코가 들어옴으로써 결코를 부사로 쓰이게 만들었죠. 마침내라는 명사에 있다. 내라는
부사와 전미사를 써서 마침내 이루었다. 있지? 부사로 만들었다. 따라서 이것은 원래 부사가 아닌 것을 부사로 만들어줬지? 이와 같은 것을 부사화 전미사. 부사 아닌 것을 부사로 만들어주는 그것을 부사와 전미사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됐습니까? 그 다음에 세 번째입니다. 관형사와 전미사. 상당히 중요하고 나중에 다음 시간에 이제 품사에 대해서 배울 거다 말이야. 구체적으로. 자, 이때 적이 있고 뭐가 있다? 까짓이 있죠. 대표 이거 봅시다. 인간적이라는 말이 있어요. 인간적. 한자로 보면 인간적이죠. 인간적 생각. 인간적 생각, 인간적 사고 있지. 원래 인간의 품사는 뭐지? 명사지. 근데 이 명사가 생각이라는 뭘 꾸미기 위해서 명사를 꾸미기 위해서 변신을 해야 돼. 그래서 이때 적을 붙였어. 이 적은 이 말을 관형사로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는 거야. 우리 국어에서 명사를 꾸미는 건 관형사야. 따라서 이때 인간적의 품사는 관형사가 되는 거야. 정리됐나요? 적이 붙음으로써 명사였던 인간이 관형사가 됐다고. 이 인간적의 품사가 관형사야. 하나 해볼까? 효율적 방법. 효율적 방법. 이때 효율적의 품사는 나같이 관형사라고 하니까 뒤에 방법이 명사지. 원래 효율은 명사야. 그런데 적이 붙음으로써 뒷말을 명사를 꾸며주는 역할을 하게 된 거지. 이것을 뭐라고 한다 같이? 관형사. 됐습니까? 이런 것들을 생각합니다. 하나 더 해볼까? 그 있어. 그는 내 친구야. 그는 내 친구야. 있어 없어요? 있지? 그는 내 친구 할 때 이때 그가 대명사야. 근데 여기다가 뭘로 물었어? 그까지 던. 자, 대명사 했던 것이 까지가 붙음으로써 뒤에 돈이라는 명사를 꾸미게 됐지. 그래서 이때까지 또 관형사와 전미사라는 거야. 됐나요? 관형사 아닌 것을 관형사로 만들어줬다. 이것을 관형사와 전미사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 여기까지 이해됐습니까? 참고해도 필요하겠다. 자, 동사와 전미사 마찬가지죠. 하다 할 때. 자, 이런 봅시다. 똑같이 하다와 뭐가 들어가 있어? 하다가 들어가 있지. 그 다음에 이걸 구별하는 문제가 가끔 나와. 동사냐 형용사 똑같아지. 한번 볼까? 공부. 아무튼 답다, 스럽다, 높다가 들어가면 무조건 형용사야. 형용사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뭐 지혜롭다. 지혜라는 명사가 높다가 붙어서 형용사 되지. 지혜롭다. 사람의 어떤 상태나 성질을 나타낼 때 어떤 대상의 사물의 상태나 성질을 나타내는 형용사니까. 다음 시간에 품사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배웁니다. 일단 이런 것들 들어가면 뭐가 나타났지? 형용사. 그럼 여러분 물어볼게. 신비스럽다는 품사가 뭐야? 형용사. 신비라는 명사가 스럽다고 붙어서 형용사 된 거야. 품사를 바뀌었어 안 바뀌었어? 바뀌었지. 이러한 접사를 무슨 접사? 지배적 접사. 우리 국어에서 품사를 전환시키는 접사인 지배적 접사는 주로 접두사에 나타난다, 전미사에 나타난다, 전미사에 나타난다. 대표적인 그런 지배적 전미사 몇 가지가 있다? 5가지가 있다. 그 5가지가 뭐냐? 명부간 동형. 됐나요? 이런 식으로 딱 정리해보는 거지. 그러면 여기 있어. 공부란 말이 있어. 공부했다가 공부라는 말. 공부는 품사가 뭐야? 명사야? 명사지. 그럼 여기다 하다 붙이고 이거. 또 행복이라는 단어가 있어. 행복. 행복은 품사가 뭐야? 명사지. 그럼 여기다 뭐가 붙을 수 있어? 행복하다가 될 수 있지. 그렇지? 공부하다, 행복하다. 됐습니까? 그럴 때 공부하다 품사? 동사. 행복하다. 형용사. 똑같이 하다가 들어왔지만 어떨 때는 동사, 어떨 때는 형용사지. 그러면 시험 문제 뭐가 나오겠어? 그렇지. 그것에 대한 구별하는 문제가 나온다 이 말이지. 그러면 그때 할 때 공부하다에 대해서 공부한다 말 돼야 안 돼? 니은다 붙일 수 있어 없어? 있지. 현재로서의 현재 행위잖아. 공부한다. 나 지금 공부한다. 나 지금 공부한다 그러지. 누가 나 지금 공부하다 이 말 안 하지. 근데 이거는 나 지금 행복한다 써 안 써? 안 쓰지. 그러니까 동사와 형용사 구별 다음 시간에 배우겠지만 현재 시제가 들어가면 동사, 들어갈 수 없으면 형용사. 왜? 형용사는 그 기본형이 그 자체가 현재를 나타냅니다. 알겠습니까? 따라서 니은다, 는다라는 현재 시제 어미를 들어갈 수 있으면 동사, 들어갈 수 없으면 형용사. 나중에 구분할 때 나온다는 거지. 이렇게 지배적 전미사는 거기 몇 가지가 있다? 5가지. 시작.
다섯 가지 뭐예요? 큰 소리로. 명부관 동형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거에 한번 생각해 두면 될 것 같다. 자, 지금까지 그렇다면 했던 내용을 정리해 보면 다음 같은 것으로 될 수 있습니다. 중문자 를 통해서 설명해 주면 우리는 단어 형성 과정, 단어 형성 과정에 대해서 다음 같이 얘기해 주겠죠? 담, 복, 하파, 담복합파 생각납니까? 담복합파, 대종용, 담복합파, 대종용, 통비통, 통비통, 용명, 용용, 부명, 마지막에 지한파. 저도 단어 형성 과정에 대해서 내가 어느 정도 지식의 뼈대를 세워야 되겠다면 이 정도를 해놓고 이걸 풀어헤치는 거야. 알겠지? 생각하면서 오전 내내 뭐에 대해서 얘기해서 뇌의 활용법에 대해서 설명한 적이 있어 없어? 있지? 그냥 책 보고 하면 절대 잘 이게 뇌에 안 들어간다고 했어. 자꾸 이런 것을 통해서 연상을 해야 된다고. 알겠어요? 그래야 몸에 기억됩니다. 뇌에 기억됩니다. 몸 기억, 뇌 기억. 됐나요? 요즘에 중요한 것은 몸에 기억되는 게 중요한 거야. 머리에만 기억된다 할지라도 이건 뭐야? 금방 잊어버리게 돼 있어. 충격하면 땡 빠지면 뭐야? 잊어버릴 수 있다는 거지. 무슨 말 알겠죠? 어디 가다가 뭐 전봇대 부딪히거나 벽에 부딪히거나 누군가 뒤통수를 땡 때리면 깨질 수가 있어. 그런데 몸에 기억되면 쿡쿡 어디에서 나오더라도 딱딱 떠오르는 거야. 어떤 단어만 나오더라도 이것이 연상될 수 있는 거야. 알겠지? 어디 가다 보니까 단 나왔어. 그러면 단어 형성 과정 담복합파 막 이게 나오는 거야. 알겠어요? 담복합파. 내 말 좀 이해됐나요? 그런 식으로. 자, 단어 형성 과정 단일어가 있고 복합어가 있다. 복합어에는 여러분들 말해봐. 합성어와 파성어가 있다. 합성어에는 의미상 대등합성어, 종속합성어, 융합합성어가 있고 문법상 합성어는 통사적 합성어가 있고 비통사적 합성어가 있다. 그때 비통사적 합성 이용에는 크게 세 가지. 용언의 어감 플러스 명사, 용언의 어감 플러스 용언, 부사 플러스 명사. 좀 더 확장해서 외운다면 한번 외웠던 거. 살짝 콤보인 시작. 살짝 콤보인 척척 박사가 헐떡 고개를 넘는데 산들바람이 불더니 부슬비가 내렸다. 그러자 딱딱새와 촐랑새가 울었다. 생각나나? 나지. 이렇게 다 연상하는 거야. 그죠? 그 다음에 마지막 지배적 접사와 한정적 접사. 지배적 접사 또 한다면 지한파 했잖아. 지배적 접사와 한정적 접사를 통한 파생어. 이 중에 대표적인 거 다 같이 명부관 동형. 시작. 명부관 동형. 그렇게 하면서 미음기 애계보 이히 로코네 저까지 하이 하롭스럽다까지 딱 한 줄에 끝내버리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적어도 단어 형성 과정 떴다면 그 정도는 머릿속에 담고 있다면 그것만 풀어헤치고 거기에 대해서 뭘 할 수 있다면 예를 들 수 있다면 여러분들이 뭐가 되는 거야? 티치던트 선생 학생, 학생 선생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나요? 그렇게 해야 공부가 잘 되는 거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풀 수 있잖아. 벌써 딱 보니까 이게 뭘 의미하는지 여러분들 말할 수 있잖아. 그런 거래요? 그게 바로 공부가 되어가고 있는 형국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던 가운데 약간 편집이 좀 잘못되긴 했습니다만 93페이지 봐봐. 93페이지 봤습니까? 93페이지 보면 통사적 합성어의 유형, 그 밑에 좀 편집이 뒤로 넘어가야 되는데 앞으로 딸려 붙었죠? 통사적 합성어의 유형과 그 예가 맞지 않는 거 나옵니까? 딱 봤을 때 우리는 뭘 기억하고 있다면 용명, 용령, 부명. 시작. 용명, 용령, 부명. 생각나? 명사와 명사가 결합되면 이건 통사적이죠? 밑에 관형과 체언이보다도 통사적이죠? 그 다음에 주어와 서술가 더 통사적이야? 합성되는 과정에서 조사를 생략할 수 있다. 빛이 나다. 그러나 4번에 보면 어떻게 돼요? 중간에 연결음이 없지? 우리 국어에서 어미가 생략되면 통사적, 비통사적? 비통사적. 그러므로 거기 밑에 날고 뛰다 할 때 연결음이 고가 없죠? 따라서 비통사적. 교재 94페이지 보고 있어 지금. 94페이지 문제 있잖아 지금. 93페이지에 하단에 문제가 있고 선지가 94쪽에 있잖아. 그래? 그렇게 했을 때 통사적이냐 비통사적이냐를 묻는 문제가 더러
나올 수 있지 않겠나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어렵지 않지요.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가장 어렵게 나왔던 것 중 하나가 95페이지에 있던 거기 2015년도 국가 9급에 나왔던 문제가 가장 어려웠던 하나의 것이다. 그 밑에 보면 뭐라 나왔어? 합성어냐 파성어냐를 구분하는 문제잖아. 그 가로 안에 들어가 있는 문제는 뭐예요? 반면 각각 실질적 의미를 지닌 두 요소가 결합하여 한 단어가 된 경우 있죠. 이를 파생어와 구별해 뭐라고 한다? 합성어라고 했으니까 그 가로 안에 들어갈 말은 뭘로 꾸며줘야 돼? 합성어로만 짝짝이해야 되겠지. 뭐 1번 봐봐. 고추장 할 때 고추와 장으로 분석할 수 있겠죠. 그렇죠? 고추와 장으로 분석할 수 있겠죠. 이 고추장은 한 단어야 두 단어야? 고추장 한 단어야 두 단어야? 아, 고추장 한 단어라고 붙여서 하잖아요. 한 단어라고. 에? 고추장 한 단어지? 내 말 알겠어요? 고추로 장을 담겼다. 고추로 장을 담았다는 나눠야 되겠지만 고추로 만든 장, 고추장 해서 올라가 있겠지? 한 단어야. 그러면 이 고추장을 갖다 한 단어인데 이 한 단어를 두 가지 요소로 나눈다면 뭐와 뭘로 나눌 수 있어? 두 가지 요소로 나눈다. 뭐와 뭘로 나눌 수 있어? 고추와 장으로 나눌 수 있겠지? 그렇잖아. 그래서 고추 대신에 뭘 들을 수 있어? 청국장이면 청국이 들어갈 수 있고 그러나 그래요. 된장이면 된장 할 때 된장이 들어갈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얼마든지 대체할 수 있죠? 이렇게 하나의 단어를 두 개의 요소로 나눌 때 제일 먼저 분석되는 구성 요소를 뭐라고 하느냐? 그 옆에 뭐라고 되어 있어? 직접 구성 요소. 시작. 그 옆에 직접 구성 요소라면 나와? 나와잖아. 위에 밑줄자. 직접 구성 요소 밑줄자. 지금 못 찾고 있는 위에 상단. 됐습니까? 자,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직접 구성 요소란 다른 말로 직소 분석이라고 하는데 하나의 단어를 두 개의 요소로 나눌 때 제일 먼저 분석되는 구성 요소를 뭐라고 한다? 직접 구성 요소라고 그래요. 자, 직접 구성 요소를 어떻게 구분하냐에 따라서 합성어 또는 파생어가 갈라지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봐봐. 밑에 봐봐. 밑에 해, 도지 있어 없어? 해, 도지 있죠? 밑에 만약에 이것을 해와 뭘로 나눈다면 도지로 나눈다면 해가 어근이고 도도 어근이죠. 아, 그러잖아. 그러면 합성어지. 그런데 이 경우는 해와 돛다가 합쳐진 상태에서 이라고 하는 명사와 전미사가 만났다고 해야 돼. 분석을 어떻게 따라 다르지? 잘 봐봐. 칠판 주마. 해도지라는 단어가 있어. 해도지라는 단어를 만약에 분석을 뭘로 했다면 해와 도지로 했다면 이 경우는 해, 어근, 도지도 하나의 뭡니까? 명사잖아. 그러면 뭐야? 합성을 해야 되겠지. 근데 도지라는 말을 갖다가 어떻게 돼요? 도지라는 말 잘 써 안 써? 어른들의 기억 속에 있어 없어? 없지. 그러니까 생소해. 그러면 잘 안 들어와.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했다? 이거는 본래 분야 해가 돋다. 해와 돋다. 명사에다 용은 도지 있죠? 여기에다가 뭐가 만나서 명사와 점사 이가 만나서 뭐 했다? 파생됐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해도지는 파생어야 합성어야? 만약에 하나의 단어를 두 개의 요소를 할 때 이렇게 분석하면 합성을 해야 되겠지. 근데 이렇게 분석하니까 이가 뭐야? 그렇지. 파생 접사 아니야? 그래서 결국 총료는 파생어라고 해야 맞다. 그런 얘기야. 그래서 뭐라고 나왔어? 거기 위에 보면 합성어의 파생 나왔죠? 합성어의 파생 나왔지? 그럼 해도지는 파생어야 합성어야? 파생어라 이 말이야. 근데 그 밑에 봐봐. 밑에 보면 거기 다음과 같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말다툼. 시작. 말다툼이 있어. 그러면 여러분들 말다툼을 어떻게 분석해야 맞겠어? 말다툼은 자 대체적으로 우리가 상식적으로 의미를 살려서 나눠야 되겠지. 한 단어를 두 개의 요소로 나눌 때 결국 의미를 살려 나눠야 돼. 의미를 깨면 안 되니까. 그러면 말다툼은 어떻게 나누는 게 좋아? 말다 플러스 툼으로 나누는 게 의미가 잘 드러나? 말 플러스 다툼으로 하는 게 의미가 잘 드러나? 그렇지. 말 플러스 뭐다 낫지? 다툼이라고 해야 되겠지. 그러면 이것이 바로 뭐다? 직접 구성 요소야. 그러면 직접 구성 요소 나눴을 때 이것은 파생어겠어 합성어겠어? 말이라고 하는 단어와 다투다에서 파생된 다툼이 만난 거지. 합쳐져서 어근 합성화된 거지. 따라서 파생어냐 합성어냐라고 하는 것을 구분할 때 이런 직접 구성 요소를 통해서 분석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라고 하는 거야.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좀 어렵겠죠, 여러분들. 직접 구성 요소 다 같이 시작. 직접 구성 요소란 무엇을 직접 구성 요소라고 한다? 하나의 단어를
두 개의 요소로 나눌 때 제일 먼저 분석되는 구성 요소를 직접 구성 요소라고 한다. 다시 한번 시작. 하나의 단어를 두 개의 요소로 나눌 때 제일 먼저 분석되는 구성 요소를 뭐라고 한다. 시작. 직접 구성 요소라고 한다. 하나의 단어를 두 개의 단어로 나눌 때 제일 먼저 분석되는 구성 요소를 뭐라고 한다. 직접 구성 요소라고 한다. 그러므로 고추장 역시 고추와 장으로 나눌 수 있는 거야. 그런데 이때 장은 독립적으로 쓸 수 있어 없어? 고추장 할 때 장은 독립적으로 쓸 수 있어 없어? 있잖아. 장이 맛있다. 장을 담근다. 할 수 있지? 그러니까 어근과 어근이지. 그러므로 합성어. 됩니까? 아까 뭐라고 했어? 접사와 어근의 차이점. 독립적으로 쓸 수 없거나 실질적인 어떤 의미를 가질 수 없다면 접사라고 했지? 그 얘기하는 거야. 그리고 본래 의미로 쓰이지 않는 거야. 하나 예를 들어볼까? 이것 있지. 생각해봐. 자, 이 줄자. 날 플러스 짐승이 있고 날 플러스 고기가 있어. 있지? 똑같이 날이지. 그렇다면 위에 것은 뭐야? 합성어야, 파성어야? 날짐승은 합성어야, 파성어야? 날다라는 의미가 살아있어, 안 살아있어? 살아있죠? 길짐승, 날짐승, 기는 짐승, 나는 짐승 있잖아. 그러면 이때 날에 의미가 드러나지? 그러니까 이거는 어근이야. 그러니까 합성어야. 근데 이거는 날 고기 할 때 나는 고기가 아니지. 여러분 생각할 때 날은 익히지 않은 생의 의미지. 그러면 이 날에 본래의 실제적 의미가 있다 없다? 없는 거지. 그러면 이때는 접사, 파생어야. 똑같은 날이지만 다르죠? 이해 됐나요? 하나 더. 군말이 있어. 군밤이 있어. 자, 왜 군밤 합성어일까 파생어일까? 군말 하지 마 할 때 이 군이 실제적 의미가 안 떠오르죠? 그러니까 접사야. 쓸데없는 소리를 군말이라고 그래. 알겠어요? 근데 밑에 군밤은 군밤이지. 굽다는 의미가 있지. 그러니까 뭐다? 합성어야. 됐나요? 똑같은 군이지만 뭐가 어근인지 뭐가 접사인지 헤아릴 수 있겠지. 어근은 실질적 의미가 있거나 접사는 실질적 의미가 없다는 거. 정리됐나요? 이렇게 해서 접사와 어근을 구분할 수 있어야 되겠다. 자, 그렇다면 거기 고추장 할 때 고추장은 장은 실질적 의미가 있지. 그러니까 합성어지. 놀이터는 뭐야? 그렇지. 놀이와 터지. 털을 잡았다. 쓸 수 있잖아. 그러니까 합성어지. 손짓은 손하고 짓이지. 그 짓. 멍청한 짓 하잖아. 짓 쓸 수 있지. 그러니까 합성어지. 장군감은 장군과 감이지. 감이 좋다.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솔로 쓸 수 있으니까 어근이지. 합성어지. 그래서 문제답은 몇 번이 돼? 1번이 된 거야. 됐나요? 근데 2번에서는 뭐가 안 됐냐면 뭐가 안 됐어? 그래서 같이 거기 보면 면도칼, 그 다음에 뭐가 있다 같이 서리발, 그 다음에 쉰둥이 있지? 쉰둥이 할 때 둥이가 어떤 의미가 드러나 안 드러나? 실질적 의미가 없어. 그러니까 붙는 말에 따라 달라지지. 막둥이, 뭐 쌍둥이, 쉰둥이 그러잖아. 그러므로 이때 둥이는 접사. 그래서 단어의 파생적 기능을 한다 해서 파생어입니다. 3번은 깍두기 있죠? 깍둑에서 나온 말에 이 깍두기 시험에 잘 나와요? 깍두기, 파생어. 선생님도 파생어. 그러나 작은 형은 작다와 형 각각 의미가 있지. 이건 어근과 어근은 합성어지. 핫바지는 무슨 핫 떠올라? 핫 영어도 아니지. 다음 중 파생어가 아닌 거. 1번 핫바지, 2번 핫어미, 3번 핫도그, 4번 핫옷. 다음 중 파생어가 아닌 걸 찾아주시오. 몇 번? 핫도그지. 영어 핫 뜨겁다는 말이 아니야? 핫은 핫바지. 솜을 넣어 만든 바지를 핫바지라고 그래. 핫어미. 이때 핫은 짝을 갖췄다는 의미야. 짝을 갖춘 어미가 핫어미야. 그러나 실제 핫할 때는 실질적 의미 드러나지 않지? 이걸 접사야. 근데 핫도그 할 때는 뜨겁다는 거잖아. 핫도그. 그러니까 이거는 접두사가 아니지. 그러니까 핫도그. 시험해봐. 나오겠어 이렇게? 완전 장난치는 문제지. 한번 웃자고 된 거야. 핫옷은 뭐야? 솜을 넣어 누빈 옷을 핫옷이라고 하지. 다 파생. 이렇게 핫도 역시 있겠죠. 그러니까 접두사를 통해서 파생된 말이지. 파생. 4번은 김치와 찌개. 돌다리는 뭐야? 이거 차이. 이거 한번 설명해 볼까? 돌다리. 돌과 다리. 돌 플러스 다리가 있고요. 돌 플러스 머리가 있어요. 자, 돌다리도 두들겨가며 가자라는 말 있지. 돌다리도 두들겨가며 건너가자 있잖아. 그때 돌다리는 뭐야? 파생어야, 합성어야? 돌이라는 의미가
실제적 의미로 대상이 있죠. 다리의 재료가 되기도 하고. 그러나 돌머리는 우리가 이런 머리가 돼서는 안 되겠지. 그러므로 이 돌은 실제 돌이 아니죠. 그러므로 이때의 돌을 접사라고 하지. 그러므로 이건 파생어고 이건 합성어지. 됐습니까? 어근과 접사를 구별하는 거 그렇게 해주면 될 것 같다. 다만 시나브로 있어 없어요? 시나브로 있죠. 이 시나브로는 하나의 단어야. 하나의 어근으로 된 단일어야. 단일어. 시나브로는 무슨 뜻이지? 버스가 시나브로 온다는 말이 있어. 그 말. 내가 언젠가 법수 정류장 옆을 지나가는데 나이 드신 분들이 그렇게 얘기하더라. 야, 이렇게 버스가 시나브로 온다냐? 이런 말 하더라고. 그건 뭐야? 천천히 온다는 뜻이야. 또는 아무도 모르는 사이에. 그런 의미가 바로 시나브로라는 의미야. 시나브로 날이 저문다. 천천히 날이 저문다. 시나브로 사랑. 아무도 모르는 사이에 은밀하게 오는 사랑. 알겠습니까? 그게 시나브로 사랑. 시나브로가 그런 뜻으로 쓰이는 단일어야. 됐습니까? 따라서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마지막 암탉. 암탉은 뭐야? 수나 암 있죠? 이거는 일종의 접두사입니다. 그래서 수탉이다, 암탉이다, 숙회다. 수평은 있지? 수컷과 암컷을 구별하는 수엄. 뭐요? 수엄. 이거는 독립적인 의미가 없지. 어떤 의미, 대상이 떨어오지 않지. 그러니까 접두사야. 근데 그것이 붙어서 숙회, 숙항아지, 수탉 이렇게 해서 단어를 파생하는. 개로부터 파생했다. 숙회. 숙회는 사전에 나올까 안 나올까? 개도 나오고 숙회도 사전에 나오겠지. 왜? 단어의 파생적 기능을 갖고 있으니까. 알겠습니까? 자, 오늘의 시간을 통해서 뭘 배웠습니까? 이 시간은 단어의 형성 과정 관련해서 뭐에 대해서 배웠다? 파생어에 대해서 중심을 배웠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이어서 단어 형성 과정이 나오는데 불과 2, 3년 전만 해도 아주 마르고 닳도록 단어의 형성 과정에 대한 문제가 많이 나왔었습니다. 적어도 단일어가 뭔지, 파생어가 뭔지, 합성어가 뭔지, 더 나아가서 어근이 뭔지, 접사가 뭔지, 어간이 뭔지, 어미가 뭔지 하나 더 온다면 금방 배웠던 직접 구성 요소라는 게 뭔지 좀 더 문제를 까다롭게 내면 이런 것까지 언급될 수 있겠다. 가장 기본적인 문제 유형은 단일어냐, 복합어냐. 복합을 하면 합성어냐, 파생어냐. 합성을 하면 대등합성어냐, 병렬합성어냐, 융합성어냐. 아니면 통사적이냐, 비통사적이냐. 아니면 지배적 접사한 파생이냐, 한정적 접사한 파생이냐. 알겠죠? 그런 것들을 묻는 문제가 시험에 잘 나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는 걸 하고요. 다음 시간에 97페이지 보면 품사 나와요. 나오죠? 다음 시간에 최근에 와서 시험에 잘 나왔던 것 중에 하나가 품사 구별의 문제거든요. 품사 구별에 대해서, 품사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실제적인 문제 유형을 가미해서 배워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수업반이라고 고생 많았고요. 다음 시간까지 건강하게 잘 보내다가 벌써 7월 마무리하네요. 그렇죠? 이제 8월에 가서 볼 수 있겠네. 그지? 아무튼 건강 잘 유의하시고 하시고 특히 코로나 걸리지 않도록 잘 건강관리, 개인 방역 신경 쓰도록 하기 바랍니다. 알겠죠? 자,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